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실에서 TV 보실 때 양말 좀 꼭 신어주세요. 발냄새가 소파에 배는 것 같아요.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박진철 씨는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건만 평생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형 트럭 운전기사로 살아온 몸의 시계는 여전히 새벽 공기를 먼저 마중 나갑니다. 그는 젊은 시절 졸음운전과 싸우며 고속도로 위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내 마누라 고생 안 시키는 게 내 팔자다라며 핸들을 잡던 굳은 살 박인 손이 그의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에 들린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편의점 삼각김밥과 식어버린 믹스커피 한 잔뿐입니다. 진철 씨는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난 중마고 용식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야, 진철아. 요새는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효도는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거더라고. 죽을 때까지 내 주머니에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그때 진철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아, 자식이 남인가?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낙이지. 자식한테 계산기 두드리는 게 무슨 부모야? 하지만 곁에 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유언은 달랐습니다. 당신 너무 아들만 믿지 마. 우리 아들이 착하긴 해도 제 마누라랑 살다 보면 마음이 전할 수도 있는 거야. 제발 당신 노후 자금은 좀 챙겨둬. 당시 진철 씨는 아내가 몸이 아파 약해진 소리를 한다며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안다는 그 고집스러운 확신이 지금의 그를 영하에 방치된 월세방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큰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님들의 작은 응원이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들일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카드 대금 연체 안내 문자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고속도로 위에서 밤낮 없이 달린 이유가 고작 이거였나? 진철 씨는 솜이 빠져 납작해진 패딩 조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려다 멈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시린 것은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희생이 부모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자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처럼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철 씨는 2달 전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겼습니다. 명의를 넘긴 건 결코 노망이 나거나 마음이 약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요즘 세상이 만들어낸 교묘하고도 절박한 이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폭탄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뉴스에선 종부세니 상속세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물려주면 세금으로 절반은 떼인다더라.
지금 증여하는 게 세금을 수천만 원 아끼는 길이다라는 주변의 말들이 진철 씨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평생 트럭 핸들만 잡느라 법은커녕 세금 계산법도 모르는 그에게 아들은 통계 자료까지 가져와 아버지, 지금 안 넘기면 나중에 제가 빚내서 세금 내야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매달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무너진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밀려 전세, 자금, 대출, 이자조차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찾아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아버지 손주 민우가 전셋집 옮겨 다니다가 전학하게 생겼어요. 민우가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라며 울먹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진철 씨의 마음은 아리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왔다 간 그날 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진철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어서 싸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저 어린 손주 녀석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집 한 채 미리 주는 게 자식 살리는 길이라면 그게 맞겠지. 그래, 아들이 집 걱정 없이 직장 생활 잘하면 그게 내 효도 받는 거지. 라고 혼잣말하며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일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고만 믿었지 내명주를 조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철 씨는 절세라는 명분과 자식 사랑이라는 약점 때문에 평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안방 열쇠를 아들 내외의 손등 위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 아파트 명의가 아들 내외로 넘어가던 날 진철 씨는 가락동 시장 단골 식당에서 기분 좋게 친구에게 한턱을 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 큰 숙제 하나 끝냈다. 며 호기롭게 소주 한 잔을 들이켰지만 그것이 제 살을 깎아먹는 독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증여 직후 아들 내외가 짐을 싸서 들어오며 시작된 합가 생활은 불과 3달이 지나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대형 트럭을 몰며 땀 흘려 일한 탓에 몸에 밴 은은한 기름 냄새와 비린내를 아들은 이제 청소해도 냄새가 안 빠진다며 대놓고 코를 막았고 며느리가 서운하고 언짢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실에서 TV 보실 때 양말 좀 꼭 신어주세요. 발냄새가 소파에 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냄새, 아버님 트럭 타실 때 밴 기름 냄새죠? 아무리 닦아도 안 빠지네 정말. 아, 그랬니? 미안하다.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 방에 들어가서 보마. 진철 씨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불러 세웁니다. 자기야, 이것 봐. 아버님 계시니까 우리 민우가 거실에서 뛰어놀지도 못하잖아. 집이 무슨 절간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 집 명의 우리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야 해? 아들은 귀찮은 듯 말을 하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좀 참아봐. 며느리는 진철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라도 볼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진철 씨의 심장을 닫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동안 참아왔었던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비장한 표정으로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던 진철 씨를 바라보며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민우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애 공부방이 따로 있어야 할 텐데, 아버님이 여기 계시니까 집이 너무 좁고 답답하네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있는 돈 모두 끌어모아서 아버지 편안하게 사실 곳은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들은 진철 씨는 심장이 금방이라도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잠시 정막이 흐른 뒤 진철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부여잡고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다. 며느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나는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고? 아버지, 저희가 시장통 근처에 깨끗한 월세방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서 지내시다가 저희 형편 좀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요. 너희들 나한테 이 집 물려주면 평생 손주 재롱 보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이 집 내가 평생 핸들 잡고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아니냐? 며느리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 증여하셨잖아요.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제 이 집 우리 집이에요. 저희도 저희 가정이 우선이죠. 계속 여기 계시겠다는 건 저희 보고 불행해지라는 말씀밖에 안 돼요. 진철 씨는 며느리가 하는 얘기에 너무나 기가 차고 서운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철 씨기에 닿았던 며느리의 싸늘한 낮은 음성. 그것은 정중함을 가장한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진철 씨는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지만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진철 씨의 눈을 피하며 밥알만 세고 침묵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우산이 되어 주었던 진철 씨는 아픈 마음을 잡고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 벽지에 바른 풀 한 방울, 바닥재 하나까지 다 내 피땀으로 만든 것인데 내 아들, 내 며느리 편히 살라고 내 이름까지 지워가며 넘겨준 내 집인데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민폐가 된 것이냐. 진철 씨는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아들 내외 사이가 나빠질까봐, 어린 손주 민우가 이 꼴을 보고 상처받을까봐, 그 지독한 부모라는 이름의 굴레가 다시 한번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진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툭툭.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식어버린 밥알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대형 트럭을 몰며 고속도로의 거친 풍파를 다 이겨냈던 강철 같던 사내였지만 자식의 입에서 나온 좁고 답답하다는 말 한마디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우리가 자식 살리겠다고 한 선택이 결국 나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구려. 진철 씨는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을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이 서러운 눈물을 거름 삼아 자식에게만 매달렸던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끝내기로 말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낡은 수첩과 효도 계약서가 마치 그의 찢어진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밤새 저녁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진철 씨는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진철 씨는 평생 일궈온 내 집에서 쫓겨나듯 제 발로 짐을 쌌습니다. 단칸방 월세방을 전전하며 두 발 뻗고 잘 꽃조차 마땅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철 씨는 가락동 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밤에는 트럭을 몰며 눈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식당 설거지통에 손이 다 부르터가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았지요. 드디어 이 아파트의 열쇠를 처음 받던 날,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아내는 진철 씨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길바닥에 안 나앉아도 돼. 우리 아들 민우 이제 전학 안 다녀도 돼. 그날 밤 가구 하나 없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 목숨이야. 여기서 우리 민우 장가 보내고 우리도 여기서 눈 감자. 그토록 소중했던 집, 아내의 지문과 땀방울이 벽지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이 집이 이제는 자식에게 좁고 답답한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정든 집을 나가야 했던 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대충 차려놓은 식은 국과 마른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철 씨는 평소처럼 행여 쩝쩝 소리라도 날까봐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수저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질도 하지 않고 진철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며느리가 오늘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늘한 표정으로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 나아지면 곧 모시러 갈 테니 너무 저희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진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밥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병원 침대에서 야윈 손으로 진철 씨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 집 절대로 먼저 내주지 마.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그때는 내 자식을 당신이 왜 못 믿느냐며 화를 냈던 자신이 이제야 원망스러워졌습니다. 툭툭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식어버린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물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저 자기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차갑게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랑 피땀 흘려 세운 우리 궁전을 내가 너무 쉽게 괴물들에게 내줘버렸구려. 저 자식은 이제 당신이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서 당신의 흔적을 냄새난다고 지우고 있소. 진철 씨는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 속에서도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궈온 이 인생의 가치를 더 이상 저 욕심 많은 자식들에게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주머니 속 효도 계약서가 마치 아내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차에 짐을 싣고 정든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낡은 보따리 몇 개를 싣고 도착한 곳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장 통 골목 끝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천장 구석에는 누런 물자국이 마치 진철 씨의 마음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편 좀 나아지면 바로 다시 모실게요. 조금만 참고 계세요. 아들은 도망치듯 차를 돌려 떠나갔습니다. 골목길에 남겨진 매연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진철 씨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낡은 장판 위에 주저앉자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아내와 온기를 나누던 내 집 안방의 햇살이 꿈만 같았습니다. 짐을 풀 힘조차 없어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진철 씨의 눈에 벽지 틈으로 피어오른 검은 곰팡이들이 보였습니다. 평생 트럭 핸들 잡고 전국 고속도로를 누비며 내 자식은 귀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인생 종착역이 고작 이 곰팡이 핀 단칸방이었나? 진철 씨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벽에 기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길바닥에 앉아 앉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당신이랑 피땀 흘려 세운 그 집 내 손으로 자식 놈들한테 다 뺏기고 말았구려. 당신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내가 참 미련했지? 냉골 같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음은 진철 씨의 고독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패딩 조끼를 입을 삼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은 허기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진철 씨의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짐꾸러미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접힌 효도 계약서. 진철 씨는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핀 검은 곰팡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그래? 자식한테 버려졌다고 내 인생까지 버릴 순 없지. 내 돈은 똥이 아니라 거름이라 했다. 이 곰팡이 피는 곳에서 내 인생 마지막 꽃을 피워보련다. 월세방에 들어온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버님, 짐 정리는 좀 되셨어요? 라며 며느리에게서 가끔 전화라도 오더니 이제는 신호음만 가다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진철 씨의 하루는 온통 기다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려도 진철 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창문에 코를 박았습니다. 민우 아빠니? 내 아들이 드디어 온 거니? 하지만 차는 야속하게 먼지만 날리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준 핸드폰을 숟가락보다 더 소중히 곁에 두었습니다. 배터리가 1%라도 다를까봐 충전기를 꽂아둔 채 혹시나 벨소리를 못 들을까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 꼭 쥐고 있었지요.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진철 씨는 시장통 입구에서 아들이 좋아하던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엔 오겠지?
올 때가 됐어. 우리 아들이 빈말로 모시러 오겠다고 할 놈은 아니니까. 그는 눅눅한 방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올 때 발이라도 시릴까봐 보일러도 넣지 못하는 형편에 낡은 담요를 깔아두었지요. 하지만 귤 봉지가 거무스름하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철 씨는 곰팡이 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좁은 방이 싫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다. 내가 나를 잊었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 내가 평생 트럭 몰며 졸음과 싸운 건 내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내 얼굴 보는 게 소원이 되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내준 날, 아들은 집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그 집 밖으로 밀어내버렸다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말한 편안하게 사실 곳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깨끗이 지워버릴 격리구역이었음을 말입니다. 진철 씨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배신감으로 그리고 서늘한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식한테 기다림이라는 구걸은 이제 그만하련다. 나를 잊은 자식에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게 이 애비가 할 마지막 교육이겠지.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하는 이야기는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도 반복되는 같은 말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민우 영어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생활비를 못 보냈어요. 다음 달엔 꼭 챙겨드릴게요. 그 약속했던 다음 달은 1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진철 씨는 배고픔보다 자존심이 더 컸기에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친구 용식이를 만날 때면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라고 거짓 허풍을 떨었지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 구석에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식빵을 고르는 자신의 초라한 뒷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철 씨는 홀로 남은 방에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가슴을 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너무 내 자식만 믿었나 봐. 핸들을 잡을 땐 앞만 보고 달리면 됐는데 인생 길은 한치 앞도 모르는 고속도로였네. 그러던 중 진철 씨는 우연히 아들의 SNS에서 화려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진철 씨의 칠순 생일이었지만 연락 한 통 없던 그날 아들 가족은 고급 호텔 뷔페에서 랍스터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내준 아버지에게 8,000원짜리 순대국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 자식의 배신. 진철 씨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 평생의 고통과 희생이 서린 낡은 통장,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적어두었던 효도 계약서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썩은 냄새 나는 자식들의 욕심을 걸음 삼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할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며칠 뒤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은 진철 씨의 낡은 월세방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색이 된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진철 씨가 보낸 증여 해제 및 반환 청구 법적 통보서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이미 증여 끝난 집을 어떻게 뺏어요? 법대로 해봤자 아버지 고집불통이라고 동네 망신만 당한다고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잠시 나가 계시라고 한 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리예요. 이거 당장 취소하세요. 진철 씨는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에게 집을 넘기던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효도 계약서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건 없어도 고속도로 위에서 수십 년 구르며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길렀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지? 부모를 성실히 부양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 말이다. 진철 씨는 이어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냄새나니까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애 교육비도 없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드려요? 그동안 아들 내외가 쏟아냈던 폭언과 무시가 담긴 녹취록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푼도 입금되지 않은 텅 빈 통장 내역까지 증거물로 펼쳐지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아, 내 돈이 너희한테 쌓여서 썩어가는 구린내 나는 똥이 되게 두지는 않으련다. 이 돈 이제 세상에 꽃을 피우는 걸음으로 쓰기로 했다. 내가 이 큰 돈을 다 가져가서 뭐 하겠냐? 땅 내 한 몸 닐 곳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아픈 아이들, 외로운 노인들 살리는데 기부하려 한다. 진철 씨는 변호사를 통해 아파트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나오는 대금 15억 원 중 자신이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지낼 실버타운 보증금과 최소 비용만을 제외하고 약 5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진철 씨는 아들 내외가 가장 두려워하던 강제 집행을 유예해주는 대신 손주 민우의 이름으로 된 신탁 통장에 일정 금액을 묶어두어 자식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복수를 넘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손주만은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모든 권리를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발로 차버린 것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손주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진철 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진철 씨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아이의 작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는 가방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뚤비뚤하게 접은 빨간색 종이 카네이션과 정성이 가득 담긴 손편지였습니다. 진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아이의 순수한 진심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화내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빨리 커서 할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 짧은 글귀를 읽는 순간 평생 시장 바닥에 모진 풍파를 견디며 돌처럼 굳어버렸던 진철 씨의 심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지만 이 어린 손주는 오직 할아버지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괴물이 된 자식들 사이에서 진철 씨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철 씨는 민우를 더 세게 껴안고 70평생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민우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쉰 목소리로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너 학비는 따로 떼어놨단다. 그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놨어. 너만은 이 할아버지처럼 또 내 아빠처럼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거라.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진철 씨의 오열과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아들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보였는지 벽에 머리를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 꺼느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이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갑자기 시커먼 쓰레기처럼 느껴졌는지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가방을 등 뒤로 황급히 감췄습니다. 그 화려한 명품 가방보다 아이가 접은 100원짜리 색종이 카네이션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철 씨는 이제 아파트 대신 작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합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본인의 남은 자산을 정리해 마련한 이 공간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진철 씨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동료 노인들과 함께 산책하며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봅니다. 내 돈이 저 꽃들을 피웠다고 생각하니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고속도로 위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비우고 나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향기로워지는구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노후는 도박과 같지만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성을 쌓고 세상을 향해 나누는 노후는 반드시 존경과 평온이라는 이자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진철 씨의 낡은 운동화는 이제 배신감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향해 경쾌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끔 면회를 오는 손주 민우가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진철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의 보석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상자 속에 자식의 성공만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자신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철 씨는 이제 아파트 대신 꽃이 만발한 실버타운에서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가 신은 낡은 운동화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신발이 자식의 뒤만 쫓는 신발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는 당당한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우산이지만 때로는 비바람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노년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콘텐츠 팀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